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 있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반어와 역설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하시죠? 반어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이었고, 역설은 겉으로는 모순된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풍자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풍자는 한마디로 비판하는 겁니다. 개인의 어리석음이나 사회의 부조리, 즉 잘못된 점 등을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비판하며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웃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해맑은 웃음이 아닙니다. 비웃음, 차가운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작품을 통해 풍자적 표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18쪽을 펴시면 두꺼비 파리를 물고로 시작되는 작자미상의 사설시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펴셨나요? 교과서 18쪽을 보시면 작자미상의 사설시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설시조라는 건 조선시대 일반 평시조보다 종장과 중장이 길어진 시조입니다. 주로 조선 후기에 일반 평민들에 의해 많이 불려졌는데요. 아무래도 사회 비판적인 노래가 많다 보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작자미상의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여기 보시면 두꺼비와 파리가 나오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 볼까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있네요. 그리고 그 두꺼비는 두엄 위에 앉아 있습니다. 두엄이라는 것은 거름더미로 어떻게 보면 파리의 터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서 누가 더 힘이 세 보이죠? 두꺼비와 파리가 있는데, 그렇죠. 두꺼비가 훨씬 세 보입니다. 즉, 두꺼비는 강자고 파리는 약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두꺼비는 파리의 터전을 빼앗고 그 자리에 앉아 파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쓰여진 조선 후기를 보시면 힘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존재, 바로 누굽니까? 그렇죠. 백성들입니다. 여기서 파리는 백성들이죠.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재산이나 재물을 혹은 권력 이런 것들을 다 차지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지방 관리들이죠. 특히 두어미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서 두어미, 부정부패로 쌓아놓은 재물이나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방 관리가 아니라 탐관오리들. 여기서 두꺼비가 바로 그러한 지방 탐관오리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장을 한번 볼까요?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습니다. 이 백송골은 매 종류 중에서도 굉장히 몸이 크고 날쌘 매입니다. 그 매를 보고 두꺼비가 깜짝 놀라죠. 놀란 두꺼비가 도망치다가 더러운 두엄 아래 자빠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강자인 줄 알겠죠? 맞습니다. 백송골이 훨씬 더 강자입니다. 그럼 두꺼비라고 볼 수 있는 지방 탐관오리보다 더 강한 권력자, 즉 백송골은 중앙관리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꺼비의 처지 어떤가요?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더러운 두엄에 넘어져 자빠졌는데, 그런데 종장을 보시면 모처라 날랜 나이기 망정이지. 내가 몸이 날래고 재빨랐으니 이 정도지. 혈질 뻔했구나. 다칠 뻔했네 하면서
마지막까지 나 정도니까 이것밖에 안 다쳤지 하며 허세를 부리고 변명을 하죠. 결국 이 작품은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당시의 탐관오리들의 부패상을 은근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바로 풍자적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풍자적 표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우회적인 방법, 즉 돌려서죠. 돌려서 부정적인 대상을 조롱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며 읽는 재미를 더하죠. 방금 보았던 두꺼비 자빠지는 모습, 허세 부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 독자는 웃을 수 있게 됩니다. 풍자는 또한 해악이라는 표현 방식과 비교가 많이 됩니다. 둘 다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풍자는 비판적 웃음이고 대상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거기에 반해 해악은 동정적 웃음, 즉 대상에 대한 연민과 공감의 태도를 가지고 있죠. 저는 이 둘을 비교할 때 색깔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풍자가 회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깔이라면 해악은 노란색과 같은 밝은 느낌을 준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자를 다 이해하셨죠? 이제 마지막 시의 가장 큰 표현상 특징 중의 하나인 운율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입니다. 주로 특정 요소가 반복이 됨으로써 형성이 되는데요. 운율 형성 방법 첫 번째 보겠습니다. 동일한 음운, 음절, 시어가 반복될 경우 운율이 형성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시는 김소월의 길이라는 작품입니다.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음운인 기역과 리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갈, 길, 이 음절과 시어가 반복되어 운율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음운은 잘 알고 있죠? 음운은 자음과 모음입니다. 음절은 하나의 글자, 시어는 시에 사용된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동일한 음보가 반복되는 경우 운율이 형성되는데 이 음보라는 것은 단순한 띄어쓰기가 아닌 한 번 끊어 읽는 정도를 우리가 음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시에서는 세 글자나 네 글자 정도를 하나의 음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시조, 굉장히 유명한 황진이 시조입니다. 제가 어떻게 끊어 읽는지 잘 들어주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를 버혀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비구비 펴리라. 어떻습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한 음보라고 본다면 각 장마다 4개의 덩어리, 즉 4음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음보가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음보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된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운율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볼까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무엇은 뭐뭐같이. 이렇게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작품은 김지하의 새봄이라는 작품입니다. 벚꽃 지는 걸 보니 부른 소리 좋아.
푸른 솔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뭐뭐 하다 보니 무엇이 좋아.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장은 아니지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어도 운율이 형성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수미 상관식 구성으로 운율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 바로 머리죠. 미, 꼬리입니다. 즉, 하나의 시가 있을 때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면 운율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작품인데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처음과 마지막 부분이 반복되죠. 이러한 수미상관식 구성 때문에 운율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음보가 반복되기도 하는데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전부 다 어떻습니까? 삼음보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음보가 반복이 되어서 운율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 곧바로 학습지까지 정리하려고 합니다.